안녕하십니까.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제3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어 표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 표현 기법에는 상징법이 있고 반어법이 있고 역설법이 있고 네 번째 비유법이 있습니다. 시어 표현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법입니다. 상징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법이란 어떤 감각적 대상이 다른 대상을 표시하거나 본래의 고유한 의미에서 다른 의미를 제시할 때 쓰는 표현기법을 상징법이라고 한다. 본래의 고유한 의미에서 다른 의미를 제시할 때 표현하는 기법, 이것이 상징법. 상징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습적 상징법이 있고 두 번째, 창조적 상징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습적 상징법을 보면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쓰인 결과 굳어져서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하면 평화가 생각나죠. 비둘기. 평화 대신에 비둘기라는 상징을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백합 하면 순결을 많이 표현합니다. 붉은 장미 하면 정열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적 상징이라는 것은 시인이 독창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을 창조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아마 창조적 상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시인이 굉장히 유명해야 될 겁니다. 일반 시인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예. 두 번째, 반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어법을 영어로 아이러니라고도 합니다. 반어법이란 표현된 것과 표현된 글이겠죠. 문장이겠죠. 속뜻이 의도하는 바가 서로 반대되는 표현 방식을 반어법이다. 아이러니한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반어법은 표현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꾸짖고 부인하면서 속으로는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반어법이라 합니다. 또 반대로도 되겠죠.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비난한다. 이런 것들이 반어법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보면 참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쁜 아기를 보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놈 참 밉상이다. 실제로 밉상입니까? 이쁜 것을 반어적으로, 아이러니적으로 밉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또 한 가지. 어떤 말썽꾸러기가 그릇을 깨고 물을 뒤집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참 잘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반어법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늦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참 빨리도 오는군 하죠. 이것이 반어법입니다. 다음으로 역설, 패러독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독스란 모순된 표현 속에서 어떤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립되는 시어를 맞세운 표현이 주로 사용이 된다.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쉽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이 아우성이 있습니까? 안 되죠. 소리 없는 아우성.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문맥이 안 맞죠. 역설 혹은 패러독스는 문맥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봄이 슬플까요? 물론 뭐 슬플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봄은 찬란하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역설법이다. 패러독스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반어법하고 여기서 말하는 역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어법과 역설법의 차이가 뭘까요? 잠깐 아까 힌트를 드렸죠? 반어법은 문구 자체에 모순이 없습니다. 그럼 참 밉게도 생겼다. 없죠. 모순이 없지만은, 반어법은 진술 자체에는 모순이 없지만은 겉으로 표현한 말과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반어법이고, 역설법은 문구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문구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문구 자체가 좀 이상하죠. 소리 없이 아우성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문구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역설법, 영어로는 패러독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유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쓰고 시를 읽는 데는 비유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비유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비유법이 뭐냐? 문자 그대로 비유하는 거겠죠. 자, 표현하려는 사물의 현상, 상태, 마음의 움직임 등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구체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 기법을 비유법이라 한다. 비유한다. 왜 비유합니까? 구체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비유법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비유법이란 유추, 뭡니까? 여러 종류들을 연관성이 있는 것을 추정해 보는 걸 유추라고 하죠. 유추를 기본으로 삼아 이해하려고 하는 미지의 언어, 잘 알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거겠죠. 기지의 언어로, 많이 알려지고 잘 알려져 있는 언어로 이동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수사법의 일종을 비유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유추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유추를 기본으로 삼아라고 이야기했죠. 유추가 뭡니까?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적으로 가지며 또 한쪽의 사물이 다른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유추입니다.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원관념이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대상이나 사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사고 비유와 표준적인 언어 분별의 수사적 비유라고 할 때 표현의 비유로 분류된다. 오늘날 문학기법에서 논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현의 비유를 말한다. 비유에서 사용되는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이끌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성이나 유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두 보조관념,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과 원관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려온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 비슷한 거나 유추성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엉뚱한 것은
유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 완전히 엉뚱한 것도 그 유추할 수 있도록 연관을 만드는 것이 또한 시인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의 유추관계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그러한 인간의 공통적 경험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라야만 한다. 인정받는 것이라야만 한다. 이 말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런 유추관계, 연관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야 비유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비유법 일반에 대해서, 비유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각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유법 중에는 은유법, 직유법 등등등 있다고 그랬죠.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유란 히랍 언어에서 온 거랍니다. 넘겨 가져간다 라는 말에서 온 것이 은유라는 겁니다. 은유는 한 사물의 양상이 다른 한 사물의 양상으로 넘겨 가져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은유는 한 사물의 양상으로서 표현 대상과 그것이 넘겨 가져가진 다른 한 사물의 양상인 비유적 대치물로 이루어지는 비유법인 것이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은유를 설명할 때 A는 B다 라는 도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표현 대상인 원관념 A와 대치물인 비유적 대치물이죠. B 사이의 관계는 등가성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은유법이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여 대상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표현 방법으로 비유되는 보조관념을 같은 것으로 보므로 A는 B다 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A는 B다. A는 원관념이고 B는 보조관념입니다. 은유법의 표현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과 호수는 전혀 위에서 말하는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이 은유법입니다. 고독은 나의 광장. 이 조병화 시의 고독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건데, 고독하고 광장하고 차이가 연관이 별로 없죠. 고독은 나의 광장. 아마 겨울에 쓴 것 같아요. 고독이 빈 광장처럼 가득 혼자 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까지 은유법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으로 직유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법의 한 종류인 직유법. 직유는 은유와 동일한 비유법이다. 다만 형식에서 A는 B와 같다 혹은 처럼 뭐뭐 인양 뭐뭐 듯과 같이 비교하는 의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직유에도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나 유추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점은 같다. 양자에서 이러한 유사성과 유추관계는 밀접한 것일수록 질이 낮고 좋지 않은 비유가 된다. 예를 들어 가령 호수같이 맑은 하늘, 달덩이처럼 고운 얼굴, 이거 많이 들어본 거죠. 이런 직유법은 진부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탕알같이 오도독 깨어질 듯한 하늘, 이 처음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신선함을 준다는 겁니다. 신선함을 주는 직유법이다. 시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꽃처럼 예쁜 우리 아기, 구름에 달가득 하는 나그네, 이런 것들이 직유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수사법 중에, 수사법이 뭐라고 하죠? 아까 이거 비유법이라고 그랬죠? 비유법 중에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언어의 중요한 재원이다 라고 합니다. 직유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유이므로 묘사가 명확하고 논리적 설명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에요. 묘사가 논리적이고 정확하죠. 설명적이죠. 이런 것들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풍류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비유법이 풍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유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 중에서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 제시하여 보조관념 뒤에 숨겨진 풍자적이고 암시적인 원관념의 의미를 밝혀내도록 하는 비유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독자들이 그 분명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풍류법이 발생된 주변 환경을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풍류법의 대표적인 예들은 속담이나 격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풍류법의 예를 들어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하찮은 사람도 억눌림을 받으면 저항을 한다 라는 어떤 유추가 발생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렁이는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비유법의 일종인 원관념을 뒤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숨겨진 본리의 의미를 암시하는 방법을 풍유법이다. 지금 풍유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흔히 의인법의 과정을 거치는데, 의인법이 무생물의 생명화 혹은 생물의 인격화로 거치는 데 비해 풍유법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것을 보조관념으로 하고 원관념의 깊은 의미를 내포시킨다. 드러내놓지 않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가 아니죠.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실수를 말하는 거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죠. 이런 것들이 풍유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여기서 빈 수레가 뭡니까? 진짜 수레가 아니고 좀 무식한 사람. 요란하다. 요란한 게 요란하다가 아니고 좀 무식한 사람이 더 아는 척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유법.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대신해서 사용한다.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표현한다. 이것이 환유법인데, 환유법에는 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호가 지시하는 사물을 용기에 담기는 사물을 암시하는 경우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흰 옷을 입은 사람, 백이천사 하면 무슨 뜻, 뭐가 생각납니까? 다 생각나죠? 간호사를 백이천사라 하죠. 그 간호사란 말은 어디도 없습니다. 백이천사,
환유법 하면은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용기에 담긴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해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 잔 마셨다. 잔을 마시지 않죠. 잔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마시죠. 한 잔 마셨다 하는 것은 잔을 마신 게 아니고 잔 속에 들어있는 음료수나 술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또 대포 한 잔 하자 하면 대포가 뭡니까? 진짜 대포가 아니고 막걸리를 나타냅니다. 그건 이제 용기죠. 어복이나 용기고. 그러니까 도구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삽과 왕관이라는 글을 쓰면서 삽과 왕관이라는 글을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삽은 농민 혹은 천민을 나타내고 왕관은 왕을 나타내는 거죠. 또 연상도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슬픈 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그 책이 슬픈가요? 슬픈 책. 책이 슬픈 책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슬픈 책이 있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책이 슬픈 것이 아니고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슬프다. 슬픈 책.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유법이라 합니다. 결과로서 원인을 대신 나타내는 환유법이 또 있습니다. 독약을 마셨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을 바꿔봅시다. 죽음을 마셨다. 독약을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마셨다. 독약을 마셨다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죠. 죽는 과정인지. 근데 죽음을 마셨다 하면은 죽음을 마시지 못하지만 죽음을 마셨다 하면 죽음은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유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유법은 전체를 일부분으로 또는 일부분을 전체로 표현하는 비유법을 제유법이라 합니다. 약주를 잘 드신다 라고 했을 때 약주는 뭡니까? 소주입니까? 맥주입니까? 아니죠. 술 전체를 약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빵은 진짜 빵입니까? 빵이 아니죠. 모든 음식물을 빵으로 표현한 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고 시를 읽는데 은유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입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시 속 은유 읽다 보면 과학적 유추 능력도 향상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 몇 군데 발췌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수상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렸을 때 시를 많이 읽게 하라는 게 인지심리학자들의 대답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중력을 하고 은유법이란 뭔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다른 영역의 분야나 정보나 지식을 연결해 절묘하게 풀어나가는 정신적 과정을 유추라고 한다. 은유는 반드시 유추를 동반하죠. 학자들은 이 유추 능력이 인간의 고동정신 과정 중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능력이고 유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고 능력도 뛰어난다. 유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추를 위한 기초 체력은 바로 은유다. 그리고 은유를 가장 잘 활용하는
장르는 누가 뭘 해도 시입니다. 이는 증명되는 것으로 실제로 영국 리버풀 대학의 닐 로버처 교수팀이 사람들에게 영미 문학에서 가장 은유가 많다는 섹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읽게 한 뒤 두뇌 활동을 측정해보니 뇌가 드라마틱하게 활성화되었다.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듯 은유는 창의력을 키워준다. 인간 100세 시대에 은유는 고도 정신 활동을 통해 치매의 예방이 된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